파트 3 빠른 금리니 탈출. 신한은행 양광모입니다.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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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오는 거죠? 내 집 마련을 위해 연끌 중인 금린이입니다. 집 계약을 하려 하는데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면서 대출 금액이 줄었다고 합니다. DTI 때문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대출 받을 때 나를 기죽게 만드는 대출 용어 삼형제가 있습니다. 바로 DTI, LTV, DSR인데요. 이번 시간은 DTI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과 다르게 이 DTI 때문에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럴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변경된 DTI 정책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다소 생소한 DTI라는 용어는 영어 약자라 그렇지 알고 보면 쉽습니다.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고객님이 은행에서 빌리려고 하는 대출액이 고객님의 연소득에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를 알아보는 겁니다. 만약 고객님의 연소득이 5천만 원인데 DTI가 40%다. 이걸 공식에 넣어본다면 2천만 원이 나오네요. 그렇다면 고객님은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DTI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엔 담보가치가 높더라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면 대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DTI가 강화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반대로 DTI가 완화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되는 원리인데요. 이전에는 새로 받으려는 주택담보대출의 연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의 연 이자 상환액에 대해 DTI를 계산했지만 강화된 신 DTI가 도입되면서 새로 받으려고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연 원리금 상환액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연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 대출의 연 이자 상환액을 합하기 때문에 대출 가능 금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빠른 금리 탈출.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 준비 중입니다. 집값의 60%는 당연히 대출이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이사 갈 집은 LTV 적용해서 40%가 나온답니다. LTV가 뭔가요? 요즘 대출 창구에서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대출 얼마나 나올까요? 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얼마 나오는지만 빨리 답해줬으면 좋겠는데 꼭 이런 말을 해서 답답하신 적이 있으셨죠? 고객님, LTV 비율이 변경됐어요. 고객님, DTI 적용해보니 기존 대출이 있으시네요. 고객님, DSR에 걸리셨어요. 대출을 받을 때 나를 기죽게 만드는 대출 용어 삼형제. 이번엔 LTV네요. LTV란 Loan to Value Ratio, 즉 담보가치 대비 대출 인정 비율을 말합니다. 즉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비율입니다. 자, 옆을 보세요. 더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구입할 집이 있죠. 이 집 전체 중에서 일부분에 대한 가격을 대출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LTV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응용 한번 들어가 봅니다. 5억짜리 집을 구입했는데 LTV 비율이 60%라면 그럴 때 돈을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억에 60%니까 그렇죠. 3억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객님 잘 이해하셨는지 문제 한번 드릴게요. 5억짜리 집을 구입하는데 LTV 비율이 30%라면 돈을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죠? 네, 맞습니다. 1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이보다 더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해당 주택에 전세가 들어가 있다면 대출 가능 한도에서 전세 보증 금액만큼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출 가능한 한도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LTV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 1주택자와 2주택자, 투기가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고객님의 조건에 따라서 다른 비율이 적용되니 이 부분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NEXT! 목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려고 갔더니 DSR을 따지더라고요. DSR이 정확하게 뭐죠? 대출 받을 때 나를 기죽게 만드는 대출 용어 삼형제가 있습니다. 바로 DTI, LTV, DSR인데요. 이번 시간 DSR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출 용어 삼형제 DSR은 신 DTI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DSR은 Debt Service Ratio,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이것의 약자를 따서 부르는 건데요.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해서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이 소득이 있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대출을 받아서 부채, 즉 빚이 있는데 또 다른 대출을 받으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의 현재 소득을 보고 원리금 상환 능력을 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DTI와 비슷하죠? 그럼 DTI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DTI는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대해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 한도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DSR은 대출 원리금에 신용카드 미결제액, 자동차 할부금융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다 더한 원리금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DSR이 DTI보다 더 엄격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14 빠요. 노후 자금을 모아둘 저축 통장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다들 저금은 복리로 하라고 하는데 복리가 달리보다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복리와 단리, 처음 들으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게 얼마나 돈을 부풀려 주느냐의 차이가 있는 중요한 이자 계산법이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단리와 복리는 먼저 금리란 개념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금리란 이자율을 말하죠. 예금 원금에 1년 동안 주는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연 0.7% 저축 상품이 있다면 여기 나오는 숫자 0.7이 이자율입니다. 이 금리를 계산한 방법이 단리와 복리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율과 기간이 곱해지는 방식이고요. 복리는 복자가 중복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원금에 합쳐서 합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또다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아직 어려우시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거위 컴온! 여기 거위랑 알이 있죠? 단리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원금인 거위가 있고 그 거위가 낳은 알이 있습니다. 이 알이 이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복리는 어떨까요? 또 원금인 거위가 있습니다. 그 거위가 알을 낳았어요. 원금에 이자가 붙었죠. 그런데 이 알이 거위가 되어 또 알을 낳습니다. 원금에 생긴 이자에 또 이자가 생겼죠. 어때요? 딱 봐도 복리가 단리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것 아셨죠? 자, 앞으로 예금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단리냐 복리냐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헷갈리실 때마다 그 거위가 알을 한 번 낳는 거위인지 거위가 낳은 알이 또 거위가 되어 계속 알을 낳는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쉽고 사용이 편리한 14파! 작년에 입사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직장인의 13월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조금 받았는데요.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아직도 헷갈립니다. 각각의 뜻과 차이를 알려주세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제대로 알기 많이 들었고 매우 기초적인 세금공제지만 잘 몰라서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제는 환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는 가장 중요한 세테크입니다. 오늘 제대로 마스터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소득공제는 총 소득금액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세율을 매기는 근거가 될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그 과세표준에서 산출된 세금에서 기부금이나 연금저축 납입금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빼주는 것입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소득공제는 소득액의 세율을 곱해서 금액이 나오죠. 이 액수를 세금을 매기기 전에 먼저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죠.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세금이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연봉, 즉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고 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그에 따라 세금이 산출되겠죠? 이 산출된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이 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하신 세액을 비교한 결과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추가로 더 내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다시 설명 들어갑니다. 이미 낸 세금이 500만 원입니다. 총 소득금액에서 여러 가지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과세표준에 의해서 산출된 세금이 300만 원인데요. 여기서 세액공제를 100만 원 받았다면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액은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200만 원이 되겠죠. 자, 아까 이미 낸 세금이 얼마라고 했죠?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액은요? 2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비교한 차익인 300만 원이 여러분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느낌 오시죠? 1등! 은행에 맡긴 소중한 나의 돈 보호받을 수 있나요? 예금자 보호라는 게 있다던데 그게 뭔가요? 만약 금융기관이 파산했다면 고객님의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가입하신 은행과 상품에 따라 보호가 안 되는 것도 있는데요.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바로 예금자 보호. 상품을 가입하실 때 이거 예금자 보호 되는 상품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금자 보호는 말 그대로 예금에 가입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뉴스에서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갑자기 금융기관이 문을 닫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예금한 고객이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금융기관이 경영부실 등의 이유로 돈을 내줄 수 없을 때 예금보호기구에서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바로 예금자 보호입니다. 이 제도에 가입된 상품이 예금자 보호 상품이고요. 그럼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은 전액을 다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만약 8천만 원을 예금에 두셨는데 금융기관이 파산했다면 5천만 원만 지급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상품들은 대부분 위험이 큰 만큼 수익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선택은 자유롭게 하시되 걱정이 되신다면 금융상품 가입하실 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빠른 신한은행. 대출 받은 지 1년이 넘어갑니다. 처음 대출 받았을 때 제 사정이 좋지 않아 이자율이 꽤 높게 책정됐었거든요. 이제 제 신용도와 수입이 많이 좋아졌는데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은 고객님의 소득과 신용도, 부채 상환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데요. 1년이 지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대출 받으면 훨씬 싸게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럴 때 꼭 필요한 팁 알려드릴게요. 고객님은 금리 인하 요건을 행사할 수 있고 조건에 따라 이자율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영업점에서 다 가능하다. 죄송합니다. 네, 고객님들에겐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말하는 건데요. 즉, 금리, 이자가 내려갈 수 있으니 고객님들에겐 유리한 제도겠죠? 자, 그렇다면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살펴볼게요. 바로 고객님의 신용이 중요합니다. 고객님의 신용이 좋아지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자율 금리를 내려달라고 변경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언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오늘 대출 신청하고 내일? 그렇게 빨리 상황이 바뀌기 쉽지 않겠죠. 자산이 늘어날 때, 부채가 줄어들 때, 신용이 좋아질 때, 그리고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소득 유형이 변경됐을 때, 이런 경우에 은행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또는 영업점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별도 협약이 있는 대출은 안 되거든요. 금리 인하 요구권은 고객님이 바로 은행에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은행이 아닌 협약된 보증기관에서 산정해둔 경우에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하실 수 없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빨라! 완전 빨라! 경제생활 하면서 신용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신용관리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신용관리를 잘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14바 신한은행에서 친절하고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신용관리가 어떤 기준에 적용을 받는지부터 설명드릴 텐데요. 2021년 1월 1일부터 신용등급제가 신용점수제로 바뀌었습니다. 신용등급으로 구분할 때는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신용점수제가 되면서 세분화된 대출심사 기준이 도입되고 이에 따라서 신용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전보다 촘촘해졌기 때문에 신용이 조금 좋지 않으셨던 분들도 금융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고객님들께 더 좋아진 거죠. 그렇다면 평소에 신용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름하여 신용관리 5계명. 첫째, 주거래은행을 만든다. 주거래은행은 어디?
네, 정답입니다. 신한은행. 둘째, 카드 대금이나 대출을 갚을 때 절대로 연체하지 않는다. 셋째, 현금 서비스는 사용하지 않는다. 넷째, 금융거래 알림 서비스를 이용해서 금융사고를 막는다. 다섯째, 각종 공과금이나 통신요금을 지불할 때 자동이체를 활용한다. 신용관리 잘하는 5가지 꿀팁 밑줄 쫙 치면서 메모하고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보너스! 신용관리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궁금증 베스트 5! 이것도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정보 조회는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나요?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현재 신용평가할 때 조회 기록 정보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연체 대금을 다 갚으면 신용도가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연체 기록 정보는 기록 보존 기간 기준에 따라 최장 5년까지 기록되죠. 따라서 연체 대금을 다 갚았다 해도 바로 즉시 신용도가 올라가진 않아요. 개인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용 등급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자산 규모가 크더라도 신용거래 실적이 없거나 좋지 않다면 신용평점이 높이 산출될 수 없습니다. 소액연체는 신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네. 아무리 소액 연체라도 지속적으로 쌓인다면 신용 점수를 깎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를 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좋은 질문 주셨어요. 신용거래를 전혀 하지 않으면 판단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꾸준한 거래를 하는 것이 신용도를 얻는 길입니다. 자, 지금까지 신용관리를 잘하기 위한 5가지 꿀팁과 5가지 질문들을 알아봤는데요. 이 정보들 잘 기억해 두시고 실천해 봅시다. 쉽서빠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변동금리로 할지 고정금리로 할지 묻길래 변동금리로 하겠다니까 자꾸 코픽스 금리라고 하더라고요. 코픽스 금리가 뭐죠? 대출 금리 정할 때 꼭 듣게 되는 기준금리 중 코픽스 금리에서 걸리셨군요. 코픽스 금리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금리를 정할 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3% 이런 걸 고정금리, 시장의 흐름에 따라 높아질 수도 낮을 수도 있는 이런 걸 변동금리. 크게 이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코픽스 금리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산정하는 게 아니라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를 뜻합니다. 자, 이 코픽스는 계산 방법에 따라 잔액 기준과 신규 취급액 기준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잔액 기준은 매월 말 현재 조달 자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가중평균 금리입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은 매월 신규로 조달한 자금에 적용된 가중평균 금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대출을 받는다면 잔액 기준 코픽스가 신규 코픽스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신한은행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신한솔 챗봇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쉽고 사용 편리하고 빠른 쉽사빠 신한은행이었습니다.